단돈 10만 원짜리 기뢰 하나가 2조 원짜리 최첨단 구축함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해전의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대응했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누구도 이 불공정한 싸움의 해법을 찾지 못했죠. 마침내 전쟁의 공식을 기술이 아닌 셈법으로 완전히 뒤바꾼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펜타곤의 복잡한 보고서와 천문학적인 예산은 이 무자비한 속도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글라스 가렛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사성 장군으로 드넓은 태평양을 호령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국장으로 미국의 힘을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칼라일 그룹에서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전략 보고서들은 때로는 한국과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칼날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었는지 경악과 충격의 순간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뉴욕 맨해튼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칼라일 그룹 최고층, 통유리 너머로 뉴욕의 마천루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비밀 회의실이었어요. 자리에는 백악관과 펜타곤의 현재와 과거 실세들, 거대 방산업체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값비싼 시가향과 위스키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절대적 확신이 넘쳤어요. 테이블 위의 주제는 동맹국 비용 분담 재조정이라는 점잖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관세와 방위비라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꺼내든 상태였고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각국의 경제 지표와 국방비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데이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부 고위 인사는 흥미로운 보고를 했어요. 일본은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국을 상대적으로 띄워주는 발언을 한 것은 두 나라를 갈라놓고 고립시켜 각계격파하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전략이었죠. 좌중은 전략이 아주 정교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완전한 굴복을 이끌어내려면 한국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흔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해 헬기였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세계에서 기뢰 밀도가 가장 높은 위험 지역 중 하나였고 북한에 노후했지만 치명적인 기뢰들은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었거든요. 저는 태평양 사령관 시절 한국군이 이 기뢰 위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과거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로 한국 해군은 기뢰 제거 능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 기술 없이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분석들이 쏟아졌어요. 한 참석자는 한국을 진정한 동맹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도구 정도로 여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국제적인 힘의 게임을 주도해온 저에게 한국의 저항은 이미 계산이 끝난 예측 가능한 변수에 불과했어요. 과거 국가안보회의 시절의 자료를 검토해봐도 한국은 언제나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왔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시장 개방 압력, 1990년대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까지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의 치밀한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신만만한 계산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수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제안서가 완성되었고 저는 개인 서재에서 백악관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될 최종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내용은 제가 본 어떤 외교 문서보다도 노골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약 10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라는 조건이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이 부과하는 모든 고율 관세를 전면 수용하라는 요구였죠. 만약 이 두 가지 가혹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주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4차세대 소해 헬기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면에는 독소 조항들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가의 3배로 부풀려져 있었고 레이더나 소나 같은 핵심 전투 장비의 소스코드는 절대 이전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는 반드시 미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완전한 기술 종속을 의미하는 굴욕적인 족쇄까지 채워져 있었죠. 저는 이 제안서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 주권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선언문이었어요. 제안서가 한국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베트남이나 캐나다에 사용했던 검증된 방식을 떠올렸어요. 거대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고 뒤통수를 치거나 동맹이라 칭찬하면서도 무자비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언제나 효과적이었으니까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 보잉사 항공기 50대 구매와 미국 농산물 30억 달러 구매를 약속받고도 결국 20%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버린 사례가 있었죠. 안보라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안서를 받아든 한국의 반응은 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분노나 애원 혹은 격렬한 항의가 담긴 긴급 외교 전문을 예상했어요. 일본처럼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거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즉각적인 양보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독할 정도로 건조하고 차가운 한 줄짜리 공식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문장이었죠. 워싱턴은 이 기묘하고 불길한 침묵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의 동료들은 시간을 끌려는 비겁한 속셈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짧은 문장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 이상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수면 아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저항도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니 이상함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일본은 예상대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고 유럽 국가들은 나토 방위비 증액에 대해 즉각적인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캐나다도 35% 관세 폭탄을 맞고 나서야 뒤늦게 저항했죠.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반응은 유일무이했어요. 과거 60여 년간 미국과 함께 해온 혈맹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었는데 이 전략적인 침묵의 비밀 속에 담긴 의문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 채널을 총동원해 한국의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칼라일 그룹의 최고층에 있는 제 개인 사무실에서 수십 년간 제가 구축해온 전 세계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보 라인이 아니었어요. CIA나 국방부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저만의 은밀한 채널들이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시절 제가 심어놓은 정보원들,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동원한 첨단 감시 체계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했어요. 첫 번째 단서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포착됐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헬기 개발 시설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 거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연구진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날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의 정보원은 뭔가 큰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들어선 것 같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두 번째 단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마리논 소혜영이라는 암호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마리논.
그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상륙 기동 헬기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해형이라니 설마 한국이 정말로 소해 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정보가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온 극비 보고서, 그 내용은 저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프로젝트 진행률 95%, 첫 시험 비행 성공, 내년 실전 배치 예정.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을 때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이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밤에는 쏟아지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저는 이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증거와 마주하게 됐어요. 한국 서해상에서 촬영된 위성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헬기 한 대가 바다 위를 날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뭔가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형태였지만 저는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해 장비였어요.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첨단 장비 말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현실이 저의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상세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는데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개발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됐다는 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8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향해 기술 종속이라는 굴욕적인 제안을 던지며 우쭐해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적 완성도였어요. 초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진동과 과열 문제를 한국의 연구진들이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 나라의 저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은 저의 모든 자만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소해 헬기 독자 개발국 등극. 세계에서 단 세 나라만이 보유한 기술을 한국이 완전히 자력으로 완성해낸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우리의 압박 카드는 이미 무의미해져 버렸고 이제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운명의 그 순간은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시작됐는데 저는 칼라일 그룹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 측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한국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싸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파악한 정보들 때문에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는데 속보, 한국 정부 중대 발표 예정이라는 짧은 문구였지만 저는 즉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새벽이었지만 청와대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주요 방송사 채널들을 연결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나타났을 때 저의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대변인의 첫마디는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및 관세 관련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일방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해상 기뢰 제거용 헬기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소해 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정말인가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이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영상 공개였는데 스크린에는 서해상에서 진행된 시험 비행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헬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며 소해 장비를 투하하고 회수하는 모습, 그리고 모의 기뢰를 성공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던 중 한 참석자가 저 헬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동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기체였어요. 하지만 소해 임무에 특화된 각종 장비들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부품 공급을 통제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던 계획이 이미 무의미해진 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누군가의 한탄 섞인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완전히 당했군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압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압박 카드를 꺼내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저력과 지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기술 종속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낸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계산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의 긍정적인 평가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발표된 한국의 중대한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비대칭적 관계의 구조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예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제가 있던 칼라일 그룹의 비상회의실과 더불어 국무부와 펜타곤의 모든 통신 라인이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회의실에 모인 미국 수뇌부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모습을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시한 긍정적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전략적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자국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무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국의 반격이 만들어낼 파급 효과는 더욱 압도적일 테니까요. 그들의 전략적 사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항공모함으로 위협하는 전통적인 힘의 과시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술적 우월성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지혜가 서구의 힘의 논리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어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전략, 상대방의 칼을 빼지 않고도 이기는 최고의 그 전략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스위스 제네바의 한적한 호텔에서 양국의 비공식 실무 협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제 정보망을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미국 측 대표단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함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기존 제안서의 가격을 30%나 낮추고 핵심 기술 몇 가지를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완전히 달라진 수정안을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회의장에 나타난 한국 측 대표단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해요. 마치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승부사의 여유로움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미국 측의 수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며칠 밤낮으로 분석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국산 소해 헬기가 거친 파도와 강풍을 뚫고 완벽한 비행을 하는 모습, 악천후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바닷속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이었어요. 그 영상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무력 시위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공개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조용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러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기술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미국 수뇌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는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고 해요. 당당하게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한 주권 국가의 위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앞으로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한국 측 대표단은 의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고 해요. 뒤에 남겨진 미국 측 대표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제네바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불평등한 관계의 사슬을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기술 종속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룩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군사 전략과 외교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위협하는 항공모함의 위용이나 첨단 미사일의 파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존중하게 만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실력,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한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완성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강국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충격 이후 저는 제 서재에 틀어박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왜 주도권을 상실했는지를 복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들이 가진 힘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태평양 사령관 시절의 비밀 문서들부터 최신 기술 보고서까지 한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꺼내어 밤새워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이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쌓아온 굴욕과 서름의 역사를 자양분으로 삼아 피어난 처절하고도 위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이 미국산 헬기 UH-60 블랙호크를 운용하며 겪었던 뼈아픈 경험들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한국군은 헬기의 작은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엔진 성능을 조금이라도 개량하려 해도 일일이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동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자행된 명백한 기술 종속이었죠. 한국의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맡긴 헬기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 그 비용 또한 천문학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시기의 어려운 국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뼈에 새기고 마음 깊숙이 다짐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는데 중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거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안에서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할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확고한 의지로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깊은 산속 대장간에서 묵묵히 명검을 벼려내듯이 말이에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개발,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가 구현된 첫 번째 걸작이었습니다. 세계 11번째 기동헬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도 대단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자신감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수리온 개발을 통해 헬기 제작의 모든 노하우를 체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단 3나라만이 보유한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 소해 헬기까지 완성해냄으로써 지긋지긋한 기술 종속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낸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불굴의 정신, 1960년대 맨손으로 베트남 정글에 뛰어들어
세계 최강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용기,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연이어 세계 정상에 오르며 보여준 그 놀라운 추진력이 모두 하나로 결집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소해 헬기였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혼과 의지가 빚어낸 역사적 걸작품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백악관에 제출해야 할 때 한반도 신규 전략 보고서라는 제목의 하얀 페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몇 페이지는 써내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도저히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한국의 힘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써넣어야 했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모든 진실들이 제 손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안일한 대처와 독선적인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놀라운 한국을 탄생시킨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던 것이죠. 압력이 강할수록 더 강한 반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이듯 한국 역시 우리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더욱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중요해졌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다만 그 관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주종관계나 상하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만들어가야만 해요. 한국은 이미 그럴 자격과 실력을 충분히 증명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낡은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동맹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엄청난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함께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슬기로움이 만들어낸 현대판 기적이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품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강국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오만한 시선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 보이지 않는 실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생생하게 지켜본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힘이란 거대한 무기로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낡은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생존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낡은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금, 이제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돈이면 다 됩니다. 거리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숨겨진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앤 앵거스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영국 외무성에서 3년간 싱가포르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영국과 싱가포르의 깊은 인연은 18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의 토마스 스탠포드 래플스 경이 술탄과의 협상 끝에 이곳에 무역기지를 설립했죠. 말라카 해협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순식간에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했었습니다. 140년간의 영국 식민 통치는 싱가포르의 DNA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물들, 좌측 통행,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까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후에도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의 제도와 문화를 이어갔죠. 지금도 싱가포르 법정에서는 영국식 가발을 쓴 판사들이 영국 보통법을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BBC 국제부 특파원으로 싱가포르를 담당하게 된 것도 이런 양국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입니다. 영국이 남긴 유산과 리콴유 전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이 만나 탄생한 아시아의 기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오랜 인연이 아닌 이 도시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에 관한 것이에요. 최근 중국의 극심한 디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주요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 거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정돈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들, 아무렇게나 뱉어진 침자국들, 그리고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30년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리아탄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였어요. 래플스 경이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처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였죠.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리아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중국인 사업가가 대화에 끼어들었는데요. 저는 왕 링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온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는 위스키 잔을 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투자가 이 도시를 살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작년에만 해도 제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요. 이게 바로 발전이고 변화입니다. 깨끗한 거리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왕 씨의 말에 리아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현재 싱가포르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국이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싱가포르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철저한 도시계획과 엄격한 법치주의를 통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죠. 파인시티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작은 위반에도 과감한 벌금을 부과하며 도시의 질서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혼잡해지는 거리,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경찰들은 마치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1824년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으로 공식적인 영국령이 된 이후 싱가포르는 줄곧 동양의 런던이라 불리며 아시아의 질서와 문명을 상징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변화의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저는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차이나타운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맥스웰 푸드센터를 찾았죠.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포커센터에서 20년째 치킨 라이스를 판매하는 제임스 림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식사 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음식을 바닥에 흘리고 물컵을 쏟아놓은 채로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데 오히려 저한테 치우는 게 당신 일 아니냐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에서는 항상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말이죠. 취재 도중 한 중국인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자리를 잡았죠. 그들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때때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기는데 말이죠. 주변 테이블의 현지인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처에서 음료 가게를 운영하는 메이웡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경찰이 와도 중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심지어 경찰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 줄 아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우리는 이제 그저 참는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들이 무서워요. 문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서 매일이 전쟁 같아요. 그리고는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인데 제가 목격한 한 테이블에서는 새우 껍질과 생선뼈를 바닥에 뱉어내고 국물을 테이블에 흘리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주변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 되어갔어요. 우리말을 듣던 중국인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돈 쓰는 사람한테 뭘 그러나요? 우리가 없으면 이 가게들 다 문 닫아야 할걸요.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들 줄어서 다들 힘들다면서요. 우리 같은 관광객들이 와서 비용을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로 불평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는 여기 음식값의 3배를 내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는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행 비용을 쓰는지, 싱가포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넘쳤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포커센터 청소부의 증언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치워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 깨진 그릇까지 이제는 청소하는 게 두려워요. 매일 아침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특히 주말이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규범과 질서는 이 도시국가의 정체성이었어요. 한때 이곳은 아름다운 도시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규율이 엄격했고 그것이 싱가포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의 오만한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는 차이나타운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청을 찾았어요. 최근 통계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차이나타운 인근 부동산 거래의 78%가 중국인 매수자였어요. 평균 거래가는 2년 전 대비 357% 상승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욱 가팔랐습니다. 현재 차이나타운 메인 스트리트의 상가 82%가 중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인데 2년 전만 해도 3대째 이어져 온 현지 상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거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자본의 유입 속도인데요. 싱가포르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입된 중국 자본은 35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이며 싱가포르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45%를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요식업에 집중된 이 투자들은 도시의 경관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법질서 측면의 변화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의 비공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차이나타운 지역에서만 4,500건의 법규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이는 2년 전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실제 처벌 건수였어요. 전체 위반 건수 중 실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상권 변화의 속도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2년 전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호커센터에는 현지 음식점이 9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45%로 급감했습니다. 대신 중국 본토 스타일의 고급 음식점들이 들어섰고 이들은 현지 시세의 3배를 웃도는 월세를 제시하며 기존 상인들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구 구성의 변화인데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차이나타운 거주자 중 중국 본토 출신의 비율이 2년 만에 12%에서 47%로 급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액 자산가들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지역 사회를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또한 중국인들의 싱가포르 장기 체류 비자 신청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민청 통계를 보면 작년 발급된 장기 체류 비자의 67%가 중국인에게 돌아갔어요.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투자이민 비자의 경우 중국인 신청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했어요. 공공질서 위반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소음 민원, 무단투기, 음주소란 등 공공질서 위반 신고의 92%가 중국인 관련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사건이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치주의와 질서는 중국 자본의 공세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고 이는 곧 도시 전체의 품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수치들을 확인하고 나온 저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충돌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오차드로드의 한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인데 입구에서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돈 쓰는 곳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목소리에 현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어요. 한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통했던 이 도시에서 이제는 무자비한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왼쪽을 비워두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질문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쇼핑몰 3층의 푸드코트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의자는 제멋대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청소는 당신들 일이잖아요. 라며 당당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에 현지 청소부들의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한식당과는 질서정연했어요.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했고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넣었어요. 쟁반을 반납대에 가져다 놓는 모습은 마치 일상적인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우리가 청소할 일을 덜어줘요. 푸드코트 관리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덕분에 직원들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중국인들은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며 물을 사방에 튀기며 심지어 변기 위에 올라가 서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들은 사용 후 물기를 깔끔히 닦아내고 휴지도 제대로 처리했죠.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화장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집 화장실을 쓰는 것처럼 깔끔하게 사용하시죠. 가장 큰 차이는 현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이고 현지인들은 하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현지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간단한 영어나 현지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관광객도 있어요. 한 보안 요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차드로드의 화려한 쇼핑몰 속에서 저는 싱가포르의 운명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지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관광 문화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일부 상점들은 이미 한국식 응대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올바른 손님이 왕이다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쇼핑몰 지하의 MRT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광경은 이 도시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현지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쪽으로 향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현지 대학생이 말했어요.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시각 이면에는 깊은 좌절감도 존재했어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차드로드의 문화적 충돌 현장을 뒤로하고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취재 방향을 돌렸습니다. 싱가포르의 현재 상황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중국사회과학원과 인민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했는데 중국인들이 해외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 1위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의 경우 무려 75%가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이는 2위인 싱가포르 42%를 크게 앞지른 수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의 한국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의 김 교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화적 친밀감과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비행시간도 짧아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갈 수 있죠.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요 부동산 업체들은 서울 지역의 매물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한국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부동산학과 최 교수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의 작은 도시국가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지만 한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지난해 기준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그중 중국인 취득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서울 도심과 제주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구매 패턴입니다. 단순 투자가 아닌 실제 거주나 사업장 용도의 구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상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비교적 자유로워 중국인 매입이 한때 증가했지만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상가들도 하나둘 중국인 소유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그 주요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 거리를 걷다 문득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정돈된 도시 중 하나였던 싱가포르가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은 동양의 진주라 불렸습니다. 반짝이는 거리, 정갈한 공원, 깔끔한 시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죠. 외국인들은 이곳의 청결함과 품격에 감탄했고 현지인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길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비매너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식당가의 테이블은 방치된 음식물로 넘쳐났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한 줄 서기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화장실 바닥은 물이 흥건했고 공원의 벤치는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쇼핑몰의 휴게 공간은 마치 개인 거실처럼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들여왔고 현지의 규범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줄도 서지 않으며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식당가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명했는데요. 식사 후 잔반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기본이고 바닥에 음식물을 떨어뜨리고도 무시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할 정도의 고성방가까지 한때 깔끔하기로 유명했던 이곳의 식당가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지 규범을 자연스럽게 따랐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도 지켰어요. 음식점에서는 테이블을 깔끔히 정리했고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히 통화를 자제했으며 공원에서도 흔적 없이 깨끗이 사용했습니다. 한 공원에서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도시락을 먹은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그 옆에서는 중국인 단체가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버린 채 떠나갔고 현지 청소부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모범 도시였던 이곳의 위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대신 무절제한 소비와 무질서가 만연한 곳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이곳의 민낯은 어쩌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제 취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조앤 앵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했던 도시가 중국인들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장 취재였는데요.
특히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며 당당하게 행패를 부리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앞세워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예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어느 사회에서도 용납되기 어렵고 결국 그 나라 사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 사람이 남긴 부정적인 인상은 곧바로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는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외교적 이미지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지의 서비스 제공자들이나 시민들이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쉽게 잊히지 않으며 관광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국제적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태도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